한국, 그냥 동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 아니야? 솔직히 미국 도움 없으면 북한한테도 지겠지. 강대국은 무슨, 미군 없으면 무력한 군대잖아. 독자적으론 별 볼 일 없지. 솔직히 처음엔 이런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 참석한 글로벌 방산군사 세미나에서도 한국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한 외국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코웃음을 쳤죠. 그런데 단 몇 분이 지나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고 곧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의장은 말 그대로 정적에 휩싸였죠.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콜린스, 영국 출신 국제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리포터입니다. 런던의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메일함에 도착한 한 제안서가 제 인생을 바꿨죠. 한국군의 역사와 현대적 위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세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군이라니요?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반도 국가, 북한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에밀리, 이번엔 좀 특이한 주제야. 제 상사는 전화로 말했죠.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했어. 특히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 톰 에버렛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군? 진지하게. 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없이는 제대로 서지도 못할 텐데. 그냥 현지에서 원하는 홍보물 만들어주고 끝내자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내심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한국군일까? 다음 날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구글에 한국군 위상을 검색했더니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 터키가 한국 전차에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 그리고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있었어요. 뭔가 있긴 있나 보네.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주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속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한국 역사책을 몇 권 읽었지만 솔직히 대단한 군사 강국의 역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침략당한 이야기가 더 많았죠.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느낀 첫인상은 현대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빠른 인터넷까지. 이런 나라가 어떻게 군사 강국일 수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읽은 책에 따르면 한국은 주변국보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말이죠. 호텔에 짐을 풀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다큐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톰은 제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시아 군사방산 포럼이 있어. 거기서부터 취재를 시작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라니 정말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삼성동의 큰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군사방산 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죠. 화려한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각국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카메라맨과 톰이 뒤따라왔습니다. 우선 현지 분위기부터 파악해보자. 톰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럼장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작은 모임이 눈에 띄었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취재 의도를 밝히자 호의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한국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신다고요? 미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군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외에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죠. 그렇죠. 그나마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미군의 지휘 아래였으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한국군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한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침략당해온 나라입니다. 과거 전쟁에서 특별히 빛나는 전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을 들으며 노트에 받아 적던 저는 살짝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이라면 대체 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톰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역시 그냥 홍보용 영상이었나 봐. 깊이 있는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 한 목소리가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시각은 너무 표면적인 것 같네요. 뒤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정우입니다. 전 유엔 파견 군사 고문이었죠.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한국군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의견 충돌은 항상 좋은 촬영 소재가 되니까요. 박정우 씨,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우는 흔쾌히 수락했고 저희는 조용한 코너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군 역사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박정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고구려 시절에는 수나라의 113만 대군을 물리쳤고 고려 시대에는 전 유럽을 정복했던 몽골군에 맞서 30년 동안 항전했죠.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113만 명이라고요? 그리고 12척으로 300척을?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네,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서양 역사책에는 잘 실리지 않죠. 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과장된 숫자 아닐까요? 박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관련 유적지와 사료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진짜 취재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큰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좋아요, 박정우 씨.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포럼장을 나오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 시작된 것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한 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백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정말일까? 저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박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났죠. 톰도 함께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보죠. 거기서 고구려와 고려 시대의 유물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정우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반도는 항상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국립중앙박물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박정우의 안내에 따라 고구려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수나라의 침략을 묘사한 벽화입니다. 벽에는 고구려 군사들이 강을 건너오는 수나라 군대를 맞아 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생생한 전투 장면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수 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세 차례나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참패했죠. 잠깐만요.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113만이라는 숫자가 맞나요?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사서에도 기록된 숫자입니다. 당시 수나라는 인구가 5천만에 달했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죠.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의 패배로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살수대첩이라는 전투를 아시나요?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군대를 유인해 깊숙이 들어오게 한 후 살수라는 강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수나라의 3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것은 2,70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서양 역사책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고려 시대 전시실로 가보죠.
고려시대 전시실에는 화려한 청자들과 함께 군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한지도 앞에 멈춰서서 설명했어요. 13세기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도 중국도 몽골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고려는 달랐어요. 고려가 몽골을 이겼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저항했죠. 강화도라는 섬으로 수도를 옮겨 해양을 이용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몽골 기병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으니까요. 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결국은 패배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박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제국에 맞서 싸운 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 아닐까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몇 개월도 버티지 못했으니까요.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북한산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능선이 마치 성벽처럼 보였어요. 저 산들이 자연적인 방어선 역할을 했겠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습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은 항상 우리의 방패였죠. 하지만 지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조상들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고려시대의 성곽 유적을 방문했어요. 높은 돌담을 따라 걸으며 박정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몽골군은 결국 고려를 굴복시켰지만 고려의 끈질긴 저항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에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죠.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강인한 민족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톰도 미묘하게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박정우는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명량해전에 대해서요.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취재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닌 진정한 발견의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의 다음 목적지인 진도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제 박정우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죠. 고려의 이야기도 매우 놀라웠지만 오늘 들을 이야기는 그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전투입니다. 열차 안에서 박정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단 12척으로 330여 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한 전투죠. 12대 330이라고요? 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전설 아닌가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하나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정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선왕조실록과 일본 측 기록에도 남아있죠. 물론적 함선의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KTX에서 내려 우리는 차를 타고 명량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도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이런 곳에서 그토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명량해협에 도착했어요. 좁은 바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육지가 보였습니다. 바다는 잔잔해 보였지만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로 여기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박정우가 손을 뻗어 해협을 가리켰어요. 이 해협의 특징은 조류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시속 10노트, 즉 시속 18.5km에 달하는 거센 조류가 흐르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일본 함선들은 조류에 익숙하지 않았고 이 좁은 해협에서는 그들의 수적 우위가 오히려 방해가 되었죠. 함선들이 서로 부딪히고 대열이 흐트러진 반면 조선 수군은 이 물살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명량대첩비와 기념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모형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거북선인가요? 제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라고 할 수 있죠.
철판으로 덮인 등은 적의 화살과 총알을 막았고 첨단부의 용머리에서는 연기를 내뿜어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명량해전에서는 거북선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이라는 배만을 가지고 싸웠죠. 거북선은 이전 전투들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명량해전의 전술을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박정우가 말했어요. 그의 하객진 전법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전술의 교과서적 사례로 꼽히죠.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이 전투 직전에 남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제가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왜 서양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박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마도 동양의 역사가 서양 중심의 세계사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톰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과학적, 전략적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되는 전투군요. 톰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떻게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낼지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는 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혜와 용기로 살아남은 민족의 이야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어둑해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 바다 위에서 수백 년 전 12척의 배가 300여 척의 적선을 상대로 싸웠다는 사실이 이제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이것이 진정한 역사의 발견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의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박정우의 안내로 우리는 현대 한국 해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역사적인 승리의 현장을 본 후, 이제는 그 전통이 현대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오늘날 한국 해군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정우가 설명했어요. 해군기지 입구에 서서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여기서 연평해전과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지 내 전시관으로 들어가자 연평해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함정과 벌인 교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전들의 특징은 한국 해군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박정우가 말했어요. 특히 2002년 교전에서는 북한의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승리를 거두었죠. 톰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고 했던 말을 취소해야겠군요. 이건 명백한 실전이었네요. 다음으로 우리는 아덴만 여명작전 전시 코너로 이동했어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한 작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어요. 박정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죠.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13,500km 떨어진 곳에서 완벽한 인질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했고 해적 8명을 사살, 5명을 생포했죠. 영상 속 해군 특수부대원들의 날렵한 움직임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이네요. 미국, 영국 특수부대와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창원의 방위산업체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공장 시설에 들어서자 거대한 포신을 가진 자주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K9 자주포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대량으로 구매한 바로 그 무기죠.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장비보다 성능이 좋은가요? 톰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의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특히 악천후와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죠. 사막의 모래바람부터 북유럽의 혹한까지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연구원은 화면을 켜고 K9 자주포의 실제 발사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43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연사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1000대 가까이 주문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K2 전차 생산 라인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전차가 조립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K2 전차는 자체 개발한 파워팩, 능동 방어 시스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터키와 기술 협력을 통해 알타이 전차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박정우가 말했어요. KF-21 전투기도 개발 중이고 세계 최초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방산 수출 현황을 보여주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터키,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정말 많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2022년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목표는 4위권 진입이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톰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한국군의 역사와 현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 저도 깊이 동의했어요. 이 취재를 통해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역사적 지혜와 현대 기술력을 갖춘 군사 강국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꼭 제대로 만들어야겠어. 세계가 알아야 할 한국의 진짜 모습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취재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아시아 군사방산 포럼의 후속 회의에 참석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장소를 바라보고 있었죠. 더 이상 의구심 가득한 외부인이 아니라 한국군의 위대한 역사와 현재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첫날 만났던 외국 전문가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취재를 하셨나요? 독일 출신 전문가가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의 여정이었어요. 이제 한국군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톰과 함께 연단에 섰어요.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간략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중들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지만 제가 말을 이어갈수록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나라의 군사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구려의 살수대첩, 고려의 몽골 저항,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니라 한 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톰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대 한국군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질문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제시하자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정말 오늘날에도 연구 가치가 있을까요? 한 프랑스 군사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불리한 상황에서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의 전략은 현대 해군 전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회의장 한쪽에서 박정우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정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박정우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취재 과제를 넘어 무언가 중요한 것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이것은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한 작은 나라가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고 나아가 첨단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기까지의 여정 말이죠. 저녁에는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여러 국적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군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이제는 조롱이 아닌 진지한 관심과 존중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폴란드가 왜 그렇게 많은 한국 무기를 구매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 폴란드 출신 전문가가 말했어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실제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톰도 완전히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얕봤어요. 그저 홍보성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 군사 역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반짝이는 빌딩들로 가득했어요. 이 현대적인 도시 아래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투쟁, 그리고 지혜가 흐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군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가졌던 선입견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은 놀라운 군사적 유산과 첨단 기술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수천 년 전 고구려의 살수대첩부터 현대의 첨단 방산 기술까지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지혜,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쟁취한 전략,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박정우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박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해 주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제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